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벌써 9월이죠? 네, 여러분들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네요. 마음이 좀 어때요?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평상시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냥 날씨가 변했을 뿐이에요. 그죠? 시간이 지났고 날씨가 변했고 내 얼굴이 변했고 나이를 먹으면 어차피 얼굴은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게 뭐 없어요. 특별한 게 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시험이 임박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뭔가 마음을 막 불안하게 먹는다거나 그래봤자 여러분들한테 하등의 도움이 안 돼요. 그냥 평상시에 똑같은 하루다. 그냥 시간이 지나보다 보면 뭐 시험 날짜는 올 것이고 그때 가서 당연히 여러분들은 시험을 잘 보셔야 되겠지만 지금부터 뭐 잘 볼까 말까 잘 볼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어요? 뭔가를 특별한 걸 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기존에 했던 거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쭉 진행하시면 시험 볼 때 충분히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이번 9, 10월 달 동영 들어가기 전에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 마무리 이론 총정리를 해드리는데 원래 따로 교환을 좀 드릴까 생각을 좀 했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료를 여러 개 드려봤자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만 같고 기존에 보던 자료를 계속 보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합격 노트 이대로 다시 여러분들 정리하는 걸로 여기에서 추가해서 더 정리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 합격 노트를 그대로 여러분들 시험장 가는 그날까지 계속 반복해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아셨어요? 네. 자, 그렇게 정리할게요. 자, 오늘은 총론부터 해서 종합부동산세까지 간단하게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것들 위주로 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정리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총론은 시험 문제에서 몇 문제 정도 나와요? 2문제 정도 출제가 되죠? 그죠? 근데 총론의 범위가 워낙에 넓어요. 너무 넓다 보니까 어디에서 2문제 정도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총론 범위가 실제로는 그 법률로 따지면은 기본법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기본법을 내용을 배우는 건데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기본법이 양도소득세 분량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약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적으로 다 배우는 게 아니고. 근데 그 안에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복불복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제 정도는 우리가 배우는 범위 내에서 나올 건데 나머지 한 문제가 우리가 배우는 범위에서 나올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범위에서 나올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100점짜리 문제는 안 줘요. 그러니까 한 문제 정도는 그냥 아예 여러분들이 전혀 몰랐던 내용, 수업 시간에 안 배우던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올해 타 시험에서 우리 시험하고 관련된 문제가 뭐 회계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각종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것 중에서 타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들 위주로 해서 오늘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타 시험에서 출제가 됐다는 이야기는 우리 시험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평균적으로 보면 다른 회계사나 세무사나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출제됐던 게 그 해에 비슷하게 출제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드릴 건데 다 해드릴 것은 아니에요. 아셨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타 시험에서 먼저 나왔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납세무 성립식이에요. 여러분들 교재 보시게 되면은 어디가 나와 있느냐면 11페이지.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이게. 네. 자, 11페이지인가요? 12페이지인가요? 네. 12페이지 정도에 지금 여러분들 나와 있을 건데, 예. 자, 납세무 성립시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죠. 취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뭐 아시는 내용들은 그대로 정리를 좀 하시면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올해 타 시험에서 지금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나왔었느냐면 이건 정말 안 써보던 거라 힘들어요, 이게.
자, 일단 우리 시험지에서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요 과세기준일. 그죠? 자, 그래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이 언제예요? 6월 1일이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 되는데, 자, 6월 1일짜리 말고 또 뭐가 있어요? 7월 1일짜리가 있죠? 그래서 주민세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며칠짜리다? 7월 1일짜리다. 요거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요게 시험지에서 자주 나와요. 출제가 됐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요 소득세 부분. 자, 소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이 돼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죠? 그러니까 소득세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기간이 끝나는 때예요. 근데 딱 하나, 무슨 자가 붙어요? 예정자가 붙어요. 예정자가 붙으면 그때는 언제로 가야 돼요? 달의 말일로 간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예정신고 기간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정신고 기간은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죠. 그래서 달의 말일날 납세무가 성립한다. 예정자가 붙으면.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소득세라고 나왔다. 그냥 소득세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중간 예납하는 소득세가 나왔다. 그러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예정자가 안 붙으면 무조건 언제로 가시고 기간이 끝나는 때로 가시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은 납세무 성립식이라는 것은 언제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세금 신고가 가능한 시점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야 세금 신고가 가능하죠. 1년이 끝나야지만 1년치 모을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은 예정 신고는요. 과세 기간이 끝나고 나서 하는 거예요? 과세 기간 중에 하는 거예요? 과세 기간 중에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세 기간 중에 하다 보니까 언제부터 가능하냐?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가능하다. 그러면 말일이 돼야 세금 신고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정자가 붙으면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말일날 납세무가 성립한다라는 거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가산세인데 원래 가산세는 납세무가 언제 성립이 되느냐면 가산할 국세나 지방세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가산세가 나오면 항상 뭐라고 나와야 되느냐면 가산할, 원래 이렇게 나와야 돼요. 가산할 국세나 지방세. 자, 세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 묶어서 무슨 세라 그래요? 가산세라 그래요. 국세든 지방세든 다 똑같이. 그게 뭐 하는 때? 성립하는 때예요. 성립하는 때. 그래서 가산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하느냐? 가산세가 성립할 때 성립한다. 이게 맞는데, 자, 올해부터 지금 개정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방세는 개정이 안 됐는데 국세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국세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는 언제부터 납세무가 성립이 되느냐? 글자 그대로, 자, 무신고 가산세는 언제 나와요? 법정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붙는 거죠? 과소신고 가산세는 법정기한까지요. 적게 신고했을 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가 지났을 때? 기한이, 그 신고 기한이 뭐 했을 때? 경과했을 때라고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세금은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납세무가 성립이 됐을 때 법으로 정해놓은 날짜까지 법으로 정해놨다 그래서 무슨 기한이라 그래요? 법정기한이라고 하죠? 이날까지 납세무자가 뭐 해야 되고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 세금이 있는가 하면 납세무가 성립이 됐을 때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된다. 모든 걸 정부에서 뭐 해줄 것이다? 결정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세금은 두 종류가 있다. 근데 이때까지 신고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정부에서 뭐 할 것이다? 예외적으로 결정 또는 경정을 해서 뭘 보낼 것이다? 고지서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는 것을 무슨 징수? 보통징수라고 하고,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은 다시 고지서 등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독촉장을 보낸다거나 아니면은 최고장을 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죠?
자, 그랬을 때 가산세가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있느냐. 일단 요때까지 뭐 하지 않았으면, 신고하지 않았으면 무슨 가산세가? 무신고 가산세가 나오죠? 그 다음에 적게 신고했으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나오죠?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했으면 납부 지연 가산세가 나온다. 네. 자, 그래서 요때 한번 나오는데, 요때 자,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는 요때만 나와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법정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법정기한이 지나면 납세무가 뭐가 된다? 성립이 된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게 되면은 지방세는 가산금이라고 하지만 국세는 여기서도 뭐가 붙어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죠? 지방세도 내년부터는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올해 지방세 기본법상으로는 아마 이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나오게 되면 국세 기본법으로 나오게 될 건데, 그러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요때 한번 출제가 되고 요때 한번 나올 수가 있죠? 그죠? 그랬을 때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 지날 때마다 10만 분의 25씩 붙습니다. 그래서 납부지연 가산세는 언제 가느냐? 자, 납부지연 가산세는 언제? 역시 법정 납부기한이 언제? 경과하고 나서 납세무가 성립이 된다. 근데 납부기한이 경과하고 나서 1일이 지날 때마다 계속적으로 성립이 된다. 왜냐하면 복리로 계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납부기한이 지나고 나서 1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첫날은 0.025%가 붙죠? 그럼 둘째 날은요? 다시 0.025%가 붙는 거예요. 셋째 날도 0.025%가 붙는 거예요. 복리로 붙는 게 아니라 단위로 붙는다고요. 그러니까 0.025%가 매일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할 때마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지만 우리가 가산세가 만약에 올해 이제 회계사 문제에서 출제가 됐었는데 무신고 가산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하느냐? 무신고 가산세는 법정 신고 기한이 경과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한다. 무신고니까 무슨 기한이 경과하는 때? 신고 기한이 경과하는 때. 그러니까 무신고나 과소신고는 글자 그대로 무슨 기한이 경과할 때? 신고 기한이 경과할 때. 납부지연 가산세는 무슨 기한이 경과했을 때? 납부 기한이 경과했을 때. 그리고 고지서를 받았는데도 안 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요. 고지서상 납부 기한이 경과하는 때부터.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이 순서대로 그대로 가시면 돼요. 요때 발생하는 가산세는 법정 납부 기한이 경과하는 때고, 요때 발생하는 납부지연 가산세는 고지서상 납부 기한이 경과하는 때고. 이해되셨어요? 네.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 외에 나머지 가산세는 해당 가산할 국세나 지방세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중가산세, 취득세에서 중가산세라는 게 있었죠. 그죠? 그러면 중가산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하느냐? 그 가산할 지방세, 취득세의 납세무가 뭐 하는 때? 성립하는 때 같이 성립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작년에는 시험 문제 뭐라고 출제가 됐었느냐면 틀리게 낼 때 가산할 지방세 납세무가 확정되는 때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립을 물어봤는데 확정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수시부가가 나오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사유자가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수시부가가 나오면 요거 좀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올해 타시험에서 이게 출제가 됐으니까 우리도 납세무 성립 시기에서 한 번 정도 좀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되면 성립 시기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문제에서 출제가 되면 여러분들께서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가산세 문제가 나온다거나 수시부가가 나온다거나 이랬을 때 헷갈리지 말았고요. 주민세가 나오거나 성립 시기 문제가 나오면 이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게, 자, 올해 지금 타 시험에서 지금 출제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교재는 17페이지로 가셔야죠. 그래서 1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 뭐 열심히 하셨으니까 다 아실 건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자, 우리 납세무가 소멸되는 사유는 총 몇 개 있다? 5개 있습니다. 세금을 냈기 때문에 납세무가 소멸되는 경우 2개. 납부나 충당. 세금을 내지 않고서도 납세무가 소멸되는 사유 3개. 취소가 되거나 제척기간이 만료가 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랬을 때 제척기간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거나 소멸시효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자, 기본적으로 제척기간은 몇 년으로 잡아요? 5년, 7년, 10년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외우고 계셔야 돼요. 제척기간은. 아셨죠? 자, 그래서 제척기간은 무조건 기본이 5년입니다. 그 다음에 7년짜리가 있고요. 10년짜리가 있죠.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지에 나왔을 때 사기나 부정자가 보였다. 그러면 무조건 몇 년으로 가시고 무조건 10년짜리로 가시고 무신고가 나왔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나왔다. 그러면요. 7년짜리로 가시고 그 외에는 무조건요. 5년짜리로 가세요. 그러니까 5년짜리를 과소신고라고 외우지 마시고 5년짜리는 뭐만 아니면 된다. 사기나 부정이나 무신고만 아니면 다 5년이다. 그러면 재산세는 몇 년짜리예요? 5년짜리라고요. 왜? 재산세는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무신고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세에서 7년짜리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아셨어요? 그 다음에 재산세 자체가 내가 신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기나 부정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몇 년인 거예요? 5년짜리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특히 우리 시험지에서 자주 출제되는 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몇 년이다? 7년인데 올해 타시험에서 출제됐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출제가 됐어요. 이 10년짜리가. 자, 그래서 무신고가 출제가 됐는데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무신고는 원래가 몇 년이 원칙이다? 7년이 원칙인데 몇 년짜리가 있다? 10년짜리가 있다. 무신고여도 그게 뭐가 원인일 때? 상속이나 증여가 원인이 돼서 취득했을 때. 아니면은 명의신탁이었을 때. 명의신탁은 여러분들께서 뭘로 보셔야 되느냐면 증여로 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을 해서 내가 취득을 하는 경우를 말하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명의를 빌렸는데 세법에서는 이걸 부동산 실명제 거래 위반을 제외하고는 다 증여로 봐요. 그러니까 왜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했을 때는 10년짜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요. 재산을 찾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께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이 내용이에요. 자,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무슨 세금을 내야 되느냐? 일단 무슨 세금을 먼저 내셔야 돼요? 취득세를 무조건 먼저 내셔야죠. 어떤 식으로 취득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내는 세금은 뭐다? 취득세입니다. 그 다음 무슨 세금도 내야 돼요? 상속세도 내야 되는데 얘는 국세요, 지방세요? 얘는 지방세고 얘는요? 국세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뭐 하지 않았느냐면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신고하지 않았으면 지방세는 몇 년이에요? 7년간은 부과를 할 수가 있다고. 7년 동안은. 국세도 원래는 7년인데 상속세 증여세는 몇 년이냐면 15년간 부과가 가능해요. 상속세 증여세는. 그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세에서 상속세 증여세는 몇 년이라고 돼 있어요? 15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세나 증여세, 즉 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경우는 재산을 숨기는 게 되게 많아요. 경우의 수가. 근데 그걸 찾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7년 가지고는 재산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15년간 찾으면 부과할 수 있게끔 해줬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랑 격차가 너무 많이 나죠. 그래서 상속을 원인으로 내는 것 중에서 요거. 무슨 세금? 취득세. 이게 7년이 아니라 요걸 몇 년으로 연장을 해줬다고요. 10년으로 연장을 해준 거지 상속세를 10년으로 줄인 게 아니라고요. 자, 정부 입장에서는 제척기간이 짧은 게 좋아요? 긴 게 좋아요?
그렇죠. 당연히 긴 게 좋다 이야기죠. 긴 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걸 길게 잡아줬다 이 소리죠. 요거.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풀 때 제척기간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당연히 숫자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10년이다, 7년이다, 5년이다 나오겠죠. 그러면은 일단 10년이 나오면은 딱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기나 부정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10년짜리가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지금 두 가지잖아요. 하나가 사기나 부정자가 있으면 몇 년? 10년. 또 하나가 무신고인데 그게 원인이 뭐면? 상속이나 증여가 원인이 되면 그때는 몇 년이다? 10년이다.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을 했어요.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을 했는데 과소신고한 거예요. 그러면 제척기간은 몇 년이에요? 5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사기나 부정이나 무신고를 제외하고는 어떤 말이 나오더라도 5년이라고요. 여기는 10년짜리 예외가 없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을 했는데 그게 뭐였을 때? 무신고였을 때 7년 대신 몇 년을 쓴다는 거예요? 10년을 쓴다라는 거지 5년 대신 10년을 쓴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가 보였다.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했다. 자, 상속 취득, 증여 취득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왔다. 상속 취득이 나오거나 증여 취득이라고 문장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7년이냐 10년이냐 보기 전에 무신고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하라고요. 무신고면 몇 년으로 가야 되고 10년으로 가야 되고 만약에 과소신고라고 나오면 그때는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5년으로 가셔야 되고요. 요거 꼭 좀 주의를 좀 해주시고요. 아시겠어요? 네.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하나 더 정리를 좀 하자 그러면 요건 이제 예전에 출제가 됐었던 문제인데 국세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의 제척기간이 길죠? 그 외에 나머지는 5, 70이죠? 그러니까 소득세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여기에 들어가죠. 소득세가. 소득세는 국세 아니에요? 국세죠. 그러니까 소득세는 5, 70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몇 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7년.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어쩌고저쩌고 해서 소득세가 이렇게 됐다. 10년. 아셨나요? 네.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자, 그러다 보니까 소득세하고 증여세는요. 자, 소득세하고 증여세는 제척기간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다른데 딱 하나 같은 게 있죠? 어떤 경우? 부담부 증여였을 때입니다. 자, 부담부 증여였을 때는요. 누구의 제척기간을 적용한다? 증여세의 제척기간을 적용한다라는 사실. 자,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소득세하고 증여세가 같이 나와요? 안 나와요? 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제척기간이 동일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실 때 부담부 증여는 우리 시험지에서 정말 많이 나오죠?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게 자, 증여자가 있고 수증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부담부 증여를 했다면 우리는 몇 개로 구분하셔야 돼요? 2개로 구분해야 됩니다. 증여된 금액 중에서 뭐에 해당하는 금액? 채무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무슨 거래로 본다? 유상거래로 본다. 그리고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증여로 본다. 그리고 유상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뭐 한 걸로 봐서? 양도한 걸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고 수증자는요? 당연히 취득세를 내야 되고 무슨 취득으로 본다? 유상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를 내라. 아셨죠? 그 다음에 증여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세금 낼 건 있다 없다? 없다. 대신 수증자는 당연히 취득세하고 증여세를 내야 된다. 이때 취득세는 무슨 취득으로 봐서? 증여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내야 된다. 항상 이 그림은 여러분들께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슨 세금은 무조건 나와요?
취득세는 무조건 나오죠. 그러면 취득세에서 부담부 증여 문제가 나오면 딱 한 문제밖에 없어요. 취득세에서 부담부 증여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유상이냐 증여냐 요 문제예요. 그러니까 취득세가 부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요. 왜? 당연히 취득세는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낼 수 있는 것은 어차피 취득세는 나오는데 요걸 물어보겠죠. 근데 뭐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틀릴 일은 없잖아요. 그렇게 심각하게 볼 건 아니에요. 그죠? 부담부 증여 문제가 나왔는데 유상이냐 아니냐 물어보면은 당연히요. 채무액인지 아닌지만 구분하시면 되죠?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 거래 당사자를 누구를 줄까요? 부담부 증여에서 유상이냐 아니냐 물어볼 때 조금 더 어렵게 내면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을 주겠죠. 그러면 만약에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을 주면은 이 부분도요. 유상거래다 아니다. 아니라고 해야죠. 왜냐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간 유상거래는 유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증여로 의심하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에서 나오면. 아셨어요? 그리고 부담부 증여인 경우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돼요? 제발. 언제까지? 취득세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요? 네? 그래요. 60일이에요. 3개월 할까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요. 3개월은 여기고 얘랑 같지 않아요. 안 좋은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 문제에서 시험지에 나오게 되면 취득세는 어차피 딱 3개밖에 없어요. 유상이냐 아니냐. 아시겠어요? 딱 2개밖에 없구나. 유상이냐 아니냐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근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는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나오게 되면 양도소득세랑 같이 장난을 치겠죠. 양도소득세가 몇 개월? 3개월이고 얘는요. 60일이에요. 60일. 자, 취득세는 상속하고 등기 빼고는 전부 60일. 상속이 언제? 6개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등기할 때는요. 등기 접수하는 날까지. 그거 빼고는 다 며칠? 60일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취득세는 며칠 이내?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를 해라. 네. 자, 문제는 지금 얘랑 얘가 문제예요. 얘랑 얘가. 둘 다 국세거든요. 근데 소득세 제척기간이 몇 년이에요? 5년, 7년, 10년이라고요. 소득세 제척기간이. 근데 증여세 제척기간이 몇 년이에요? 10년, 15년, 15년이라고요. 증여세 제척기간이. 안 맞죠? 자, 소득세는 최고가 10년이고 증여세는 최고가 15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년 전에 부담부 증여한 게 있었다. 근데 이번에 걸렸다. 12년 전에 부담부 증여한 걸. 그러면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자, 12년 전에 부담부 증여한 게 이번에 걸렸으면 소득세는 제척기간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얘는 안 나오죠. 증여세는 아직 제척기간 남았죠. 얘만 나오죠.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둘이 거래했는데 누구는 세금 안 내고 누구는 세금 내고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둘 다 안 내든가 둘 다 내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척기간은 정부 입장에서는 긴 게 좋다, 짧은 게 좋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소득세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증여세 제척기간을 적용을 해준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부담부 증여인 경우에 나오는 소득세는 소득세 제척기간을 쓰지 아니하고 무슨 제척기간을 사용한다? 증여세의 제척기간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증여세 제척기간하고 어떻게 된다? 동일해진다. 소득세랑 증여세는 제척기간이 동일하다, 다르다? 다르다가 원칙이다. 그런데 앞에 무슨 자가 붙으면? 부담부 증여자가 붙으면 그때는 동일하다고 하시라고요. 자, 이거랑 같이 연결을 해서 하나 봐야 될 게 있죠? 이제 요건 지금 제척기간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하나 연결해서 봐야 될 게 소득세는 양도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신고해야 돼요? 2개월 이내 신고해야 되거든요, 소득세가. 증여세가 3개월 이내 신고해야 돼요. 자, 증여세는 신고로서 확정되는 세금이다.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세금이다. 아니에요.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세금이에요.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세금이 기본 4가지가 있다. 재종상증,
매년 반복해서 내는 세금인 재산세, 종부세. 어쩌다 한 번씩 내는 세금 중에서 믿을 수 없는 세금인 상속세, 증여세. 그러니까 상속세, 증여세는 정부가 결정한 대로 내야 되는데 반복해서 내요? 어쩌다 한 번씩 내요? 그래서 신고 의무가 있을 뿐이지 신고 자체가 세금으로 확정되지는 않는다고요. 좀 어렵죠?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내가 말한 대로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믿어줘요. 보통의 경우에는. 취득세 같은 경우는 내가 말한 대로 믿어준다, 안 믿어준다? 믿어준다. 소득세도 내가 말한 대로 믿어준다. 대신 내가 말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왜? 어떤 행위가 있어서 내는 세금이니까. 근데 상속세, 증여세는 말을 해라, 말아라. 말을 해라. 대신 내 말을 안 믿어준다. 지들이 무조건 다시 정해준다. 그러니까 일단 말할 의무는 있다, 없다? 있다. 이번에 상속을 몇 개 받았습니다. 이번에 증여를 몇 개 받았습니다. 그걸 세무서에서는 모르니까 뭐 하라고요? 신고는 하라고요. 신고는 하되 무조건 세무조사가 들어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사로 인해서 나온 금액이 세금으로 확정되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얘도 신고 의무는 있으니까 신고는 해야 돼요. 근데 얘가 3개월짜리예요. 그러면 얘하고 신고 기간이 다르죠. 역시 얘가 불리하죠. 그래서 이것도 일치시키기 위해서 3개월로 바꿔준 거라고요. 왜 부담부 증여일 때 양도소득세가 2개월이 아니라 3개월로 가는지 아시겠어요? 누구랑 맞추기 위해서? 증여세랑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제척기간도 증여세랑 동일하게 가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은 원래 제척기간은 몇 년이에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제척기간은 7년이라고요. 7년. 근데 그게 부담부 증여인 경우에 양도소득세면 15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원래 소득세하고 증여세 제척기간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다른 게 원칙인데 뭐에 대해서는?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부담부 증여는 여기로 들어간다. 무슨 증여는? 부담부 증여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척기간은 뭐 하는 기간을 말하는 거냐면 정부에서요.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하는 세금은 언제부터 정부에서 세금 계산이 가능해요? 자, 보세요. 신고하는 세금은 이때까지는 정부에서 세금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납세자한테 주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세금 계산이 가능한 시점은요? 여기서부터죠. 요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세금 계산이 가능한 거죠? 여기서부터. 자, 신고 의무가 없는 세금은 언제부터 세금 계산이 가능해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세금 계산이 가능한 거죠. 이게 제척기간이니까. 그래서 제척기간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가능하냐? 신고하는 세금은 언제부터? 신고기한 다음 날로부터지만은 정부가 결정해주는 세금은 납세무 성립일부터다. 그러니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제척기간 기산일은 언제다? 납세무 성립일부터라고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신고하는 세금이다. 정부가 결정해주는 세금이다. 정부가 결정해주는 세금이니까. 고지서상 납부기 한 다음 날이다 하시면 안 돼요. 고지서상 납부기 한 다음 날은요. 여기에요. 요거요. 소멸시효 기산이래요. 그러니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고지서를 받고 나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고지서를 받고 나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다시 고지서를 보내는 것부터가 뭐예요? 소멸시효예요. 그러니까 소멸시효는 여기서부터 진행되는 거고, 소멸시효는. 제척기간은 세금 계산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 세금 계산이 가능한 기간을. 소멸시효는요,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그러면 징수권은 언제부터 행사가 가능하냐?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징수권이라고요. 돈 달라고 하는 기간. 요게 뭐? 소멸시효. 아셨어요? 네. 요게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기간. 요게 제척기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척기간을 판단할 거냐 말 거냐는 뭘로 판단하느냐 하면 고지서로 판단해요.
자, 고지서를 보내려면 고지서의 금액을 적어야 돼, 안 적어야 돼요? 그 금액을 만드는 권한이 부가권. 그걸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제척기간. 그래서 금액을 만들어서 고지서에 넣어서 보냈는데 안 내더라. 그 다음부터는 쫓아가서요. 돈 내. 제발 좀 내라고. 안 내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징수권. 요게 소멸시효고. 그래서 소멸시효 기산일은 언제부터고? 고지서상 납부기 한 다음날로부터고, 부가권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기한까지는 납세자니까 그 다음날부터구나. 신고 의무가 없는 세금은 그래 처음부터 정부가 계산 가능하구나. 그 처음부터가 언제부터고? 성립일부터고.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 제척기간에는 무슨 제도가 없느냐면 중단이나 정지 제도가 없습니다. 중단이나 정지는 어디에서만 나와요? 소멸시효에서만 나와요. 소멸시효에서만. 아시겠죠? 자, 소멸시효 쪽에서도 여러분께서 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소멸시효는 무조건 몇 년이 원칙이에요? 5년. 무조건 5년입니다. 5년인데 몇 년짜리가 있어요? 10년짜리가 있죠. 그 10년짜리 금액을 잘 보시라고요. 지방세는 얼마? 5천만 원, 국세는 5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국세를 주면서 국세는 5천만 원 이상일 때는 10년이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달라요. 지방세 금액이 클까요? 국세 금액이 클까요? 그래서 국세가 금액이 좀 더 크게 잡아주는 거예요. 국세 금액이 크니까. 그리고 자, 소멸시효에는 무슨 제도가 있느냐 하면 중단이나 정지 제도가 있어요. 요걸 지금 여러분들께서 정확히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중단이나 정지는 어디에서만 나오는 제도다? 소멸시효에서만 나오는 제도인데 제척기간이 중단된다, 제척기간이 정지된다 그러면 안 돼요. 제척기간은 기간이죠. 주어진 기간이기 때문에 중단이나 정지가 없어요. 근데 소멸시효는 진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다가 멈출 수도 있고 가다가 되돌아갈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중단이나 정지가 있는데 자, 중단이 나오면 중단이라는 것은 중단은 뭐가 됐을 때예요? 소멸시효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소멸시효라는 말이. 소멸시효가 무슨 말이에요? 아니요. 세법을 설명하지 말고 소멸시효 자체가 무슨 말이에요? 왜 없어져요? 기간이 다 돼서 없어진 거예요? 아니죠. 기간이 다 돼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안 하니까 없어진 거라고요. 안 하니까. 하라고 했는데 안 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소멸시효예요. 아셨어요? 자, 내가 하든 안 하든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기간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라고. 안 하니까. 소멸시효라는 말은 했다라는 소리예요? 안 했다는 소리예요? 안 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점유권에 대한 시효도 마찬가지예요.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소유권 자체가. 그죠? 그러면 세법은 징수권이에요. 소유권이 아니라 징수권이에요. 징수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없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면 없어지지 않으려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안 되려면 징수권을 행사하라고요. 권리를 행사하라고요. 돈 달라고 하라고요. 그게 뭐예요? 고지, 독촉, 최고, 청구, 압류라고요. 다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죠? 돈 내라, 돈 내라, 돈 내라, 돈 내라, 돈 내라라고요. 자, 돈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돼요? 중단이 돼요. 그리고 중단이 된다는 이야기는요. 다시 새롭게 진행한다 이 소리예요. 새롭게. 그러니까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중단이에요. 아셨나요? 그래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면 그 중단된 기간이 끝난 때로부터 새로이 시작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대신 이거랑 비교해야 될 게 뭐냐? 정지죠. 정지. 정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정지는 권리를 행사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뭐 하느냐?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 정지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이 기간 중에는, 정지 기간 중에는 뭐가 안 된다?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가시라고요. 자, 중단은 뭐가 되는 거고, 새로 시작하는 거고, 정지는 뭐 하는 거고요? 멈추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만 진행하지 않는 거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고지서를 받았어요. 고지서를 받았으면 당연히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안 냈어요. 안 냈으면은 그 다음 날부터 다시 고지서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고지서 보낼 수 있죠? 근데 안 보내요. 여기서부터가 소멸시효라고요. 그 다음 날도 안 보내요. 그 다음 날도 안 보내고 계속 안 보냅니다. 그러면 뭐가 진행되는 거예요?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이렇게 가요. 네가 권리 행사 안 하지? 안 하는 기간이 계속 가고 있어. 그래서 계속 안 하면 네 권리를 없애버릴 거야. 그게 완성이라고요. 그러면 완성이 되면 더 이상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좋죠? 그러면 완성을 안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다시 고지서를 보내라고요. 그러면 완성이 안 되고 뭐가 되는 거예요? 중단이 돼요. 그러면 고지서상 납부기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한다고요. 다시. 그러니까 고지서상 납부기한이 지나면 다시 소멸시효는 진행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다시 독촉장을 보내요. 그러면 역시 뭐가 돼요? 중단이 되죠. 그러면 독촉장에 납부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납부기한이 지나면 다시 시작한다고요. 요게 중단. 자, 정지는 소멸시효가 자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안 냈는데 그 다음날도 고지서 안 보내고 계속 안 보내고 있는데 4년 9개월째 안 보내고 있어요. 이제 좀만 더 지나면 5년이 채워지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고지서를 보내려고 봤더니 이 사람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봤어요. 그러면 국가에서는 강제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9개월이다. 이 기간 동안은 아무 짓도 하지 말라고 유예를 줘요. 그러면 고지서를 보내고 싶은데도 보내요, 못 보내요? 못 보내요. 아셨죠? 못 보내면 그동안에 지나왔던 4년 9개월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고 그대로 남는다고요. 남는데 이 기간 동안만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기간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으니까 이 기간이 끝나면 남은 기간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어지는 거지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남은 기간 3개월이 더 진행이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정지 기간 중에는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자, 중단 기간 중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중단은 완전히 없어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고, 정지는 그 기간 동안만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거고. 중단과 정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작년 타시험에서도 나왔었고 올해 시험에서도 나왔었고 올해 타시험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알고 계시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정지 사유에는 대표적으로 자 정지 사유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지서를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기간. 가장 대표적인 게 유예 기간. 네. 또는 분할 납부 기간. 분할 납부 기간은 납부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몇 개월이에요? 2개월이잖아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2개월이죠? 그러면 이미 납부기한이 지났는데 세금을 다 냈어요, 안 냈어요? 자, 분할 납부라는 것은 일부는 이때까지 내고 나머지 일부는 이때까지 내는 게 분할 납부죠? 그러면 이때까지 내게끔 권한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으니까 이 기간 동안은 진행하지 않는 거라고요. 아셨어요? 소득세하고 재산세는 몇 개월? 2개월. 종합부동산세는 몇 개월? 6개월. 그 기간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송. 소송도 있고 하나 더 정리한다면 6개월 이상 출국했을 때도 소멸시효는 정지됩니다. 몇 개월 이상 출국했을 때? 6개월 이상 출국하면
고지서를 보내고 싶어도 이 사람이 해외로 도피 중이게 되면 만약에 도피다.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죠? 예, 그래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요 내용. 자, 재산 매각 시 조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는 요거 하나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되죠? 예. 우리가 요 3순위에 들어가 있는 내용. 예.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예.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담보채권에 관계없이 항상 뭐 한다? 우선해서 징수할 수 있다. 담보채권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잖아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요 내용이죠. 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전세권이나 저당권보다 날짜가 늦어도 전세권이나 저당권에 항상 뭐 한다고요? 우선한다고요. 여러분들 종합부동산세하고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종합소득세예요. 종합소득세는 여기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 3순위에 들어오는 요 세금 등은 다 뭐 하는 세금들이에요?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세금이라고요. 재종상증. 그러면 여기가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세금이라면 나머지 세금들 다 어디에 들어가요? 이쪽에 들어오겠죠? 즉 뭐 하는 세금들? 그렇죠. 다 신고하는 세금들. 신고하는 세금들은 누구랑 날짜를 다툰다? 담보채권이랑 날짜를 다툰다. 담보채권이랑 날짜를 다퉈서 얘랑 날짜를 다퉈서 얘보다 빠르면 먼저 가져가고 얘보다 늦으면 늦게 가져간다. 소득세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소득세는 신고하는 세금이다. 결정해주는 세금이다. 그러면 소득세 전에 저당권이 설정됐으면 소득세는 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다. 취득세 전에 전세권이 설정됐으면 취득세는 전세권에 우선할 수 없다. 재산세 전에 저당권이 설정됐으면 재산세는 저당권에 우선한다. 딱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혹시 요거 나왔을 때 담보하고 압류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누가 우선이다? 담보된 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A 세무서가 이 건물을 담보로 잡았어요. A 세무서가. 근데 B 세무서가 이 건물을 압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매각을 시켰어요. 그러면 매각 대금 중에서 누가 우선 가져가느냐 이 문제가 생겨요. A 세무서는 내가 담보 잡았어. B 세무서는 내가 압류해서 매각했어. 이럴 수 있잖아요. 담보 잡혀 있는 것도 압류해서 매각이 가능해요. 그럼 둘이 싸움이 붙을 때 담보가 우선 가져간다고요. 이렇게 싸움이 붙으면. 왜냐면 담보가 제일 확실하니까 그래요. 압류는 단순히 채권 확보가 목적이겠지만 담보는 재산권까지 같이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담보 자체가 우선권이 주어져요. 아시겠어요? 참고로 청구는, 교부 청구는 뒤에 쫓아가서 받아오는 것이 교부 청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일 후순입니다, 얘가.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조세 불복 절차에 대한 내용. 네. 요 조세 불복 절차에 대한 내용 중에서 그냥 얘는 버리세요. 요건 없애도 돼요. 요것만 보시면 돼요. 얘하고 얘만. 자, 왜냐면 지방세가 심사청구가 없어졌어요. 심사청구가 없어졌기 때문에 무슨 청구밖에 없느냐? 심판청구밖에 없어요. 지방세가.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래서 자, 지방세는, 자, 국세는 심사청구하고 심판청구가 둘 다 있습니다. 근데 지방세는 뭐밖에 없어요? 심판청구밖에 없어요.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몇 번 더 정리를 좀 해드릴 건데, 자, 보세요. 일단, 이의신청은 선택사항이다, 필수다. 이의신청은 선택이다.
그러니까 이의 신청은 꼭 거쳐야 된다, 안 거쳐도 된다? 안 거쳐도 된다. 하지만은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는요, 필수다. 필수다. 무조건. 얘를 거치지 않고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자,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의 신청을 거치고 심판 청구를 해도 되고,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 청구를 해도 된다고요. 상관은 없다고요. 근데 심판 청구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꼭 기억하시고. 이게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예요, 지방세가. 작년까지는 이거 없이 다이렉트로 행정소송이 가능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심판 청구를 거치지 않고는 소송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는 청구 기간은 무조건 며칠이다? 청구 기간은 무조건 90일이다. 청구 기간은. 그러니까 며칠 이내 청구를 해야 된다? 9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내용이 이 내용이죠. 자, 이의 신청이나 심판 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의 신청 기간 중에 고지서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심판 청구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독촉장 보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의 신청이나 심판 청구를 했다고 해서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고지서나 독촉장 못 보내는 게 아니라 계속 보내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는 갈 수 있느냐? 압류까지는 갈 수 있다고요. 자, 고지서 보내서 안 내면은 다시 고지서 보내고, 그래도 안 내면 또 보내고, 그래도 안 내면 압류하고, 그래도 안 내면 압류해서 매각해야죠. 압류까지는 집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의 신청이나 심판 청구는 그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요. 아셨죠? 단 무엇은 매각은 보류하라고요. 매각은. 왜? 매각했다가 패소하면 되돌려줘야 되거든요. 그게 힘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매각은 보류하는데 언제까지 보류하느냐? 30일까지. 결정 나고 나서 30일까지. 결정 나고 나서. 이걸 꼭 60일이라고 주거든요, 이걸. 틀리게 내면. 아시겠나요? 네. 그 정도, 요건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프린트물 하나 나갔죠? 네. 올해 아마 총론 부분에서 좀 어렵게 나온 거나 이상한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서류 송달 문제에서. 올해 타 시험에서 지금 2번 나왔어요. 서류 송달에 대한 문제가. 그러니까 서류를 보내는 방법에 대한 문제가 지금 뭐 회계사 쪽에선가 하나 나왔었고, 그 다음에 공무원 쪽에선가 하나 나왔었고, 그래서 올해 2군데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요건 좀 알고 넘어가야 되고,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이 조금 약간 부실해서 좀 더 추가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서류를 송달하는 방법은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직접 전달해 주는 방법을 뭐라고 하느냐면 교부 송달이라 그래요.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을 우편 송달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을 전자 송달이라 그래요. 문제는 이 3개가 다 원칙이에요. 근데 이 3개를 다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공시송달로 가요. 그때 공시송달의 이유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공시송달할 수 있는 원인이 뭐냐? 공시송달할 수 있는 원인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우리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것은 주소나 영업소가 어디에가 있고 외국에가 있고 반드시 이 단어까지 나와야 돼요. 송달이 뭐 해야 돼요? 곤란해야 돼요. 자, 외국에 있어요. 송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아니 뭐 미국에 있으면 송달이 안 돼요? 비행기 타고 가서 송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외국에 있으면은 찾아갈 수도 있고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외국에 있고 송달이 곤란해야 돼요. 찾아갈 수도 없고 우편으로도 안 간다. 예를 들어서 바다 한가운데 있다. 애매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전쟁 지역에가 들어가 있다. 분쟁 지역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요, 우편으로도 안 갈 것이고요. 찾아가는 것도 위험하고요. 그럴 때 이야기하는 거지. 이 사람 외국에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아요. 그리고 우편도 잘 가요. 아셨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 방식 쓰면 안 돼요.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정말 많이 나거든요.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공시송달한다. 이렇게 문제를 많이 내요. 외국에 있어야 되고 반드시요. 송달이 곤란해야 돼요. 또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아야 돼요.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행방불명이라니까요, 지금.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행방불명이라는 소리예요. 어떻게 찾아가냐고요. 우편으로도 안 되고.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했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곳으로 뭐가 돼요? 확인돼야 돼요. 그래서 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편으로 보냈는데 반송됐어요. 확인이 돼서 부재 중임이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반송됐고 다시 보내면 기한 내에 보내는 게 어렵다. 그러면 그때는 공시송달해요. 자, 문제는 이제 1번이 문제인데, 자, 납세자를 방문했지만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 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러면, 자, 직접 찾아갔어요, 안 찾아갔어요? 찾아갔죠? 자, 잘 보셔야 될 게, 납세자를 방문했죠? 근데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안 됐어요? 확인됐죠? 그래서 납부 기한 내에 송달하는 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때는 공시송달한다 그러면 안 되고, 이게 올해 나왔던 문제거든요. 최소한 2번 이상은 가셔야 돼요. 2번 이상 와야 돼요. 세무공무원이. 그것도 지금 여러분들 프린트물에는 가로 안에 단서가 하나 더 들어갈 거예요. 첫 번째 날하고 두 번째 날이 최소한 3일 이상 차이가 나야 돼요. 아침에 와서 저녁에 오면 이건 안 되고. 올해 시험지에서 타시험에서 이게 뭐라고 나왔느냐면 그냥 요 글자가 빠졌어요. 세무공무원이 납세자를 방문을 했는데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은 공시송달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안 돼요. 너 몇 번 가서 이걸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공시송달이 됐다. 예를 들어 납세자 입장에서는 공시송달이 됐다라고 한다 그러면 당신 나한테 몇 번 찾아와서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최소한 몇 번 이상은 가야 돼요. 세무공무원이 여러분들이 갈 게 아니라 이건 지금 시험 목적상으로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은 무슨 송달이 가능해요?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그 외에 이제 나머지 것들도 좀 살펴본다 그러면, 자, 우리가 교부송달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직접 찾아가서 거기에 그 사람한테 전달해 주는 게 교부송달이에요. 아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보시게 되면 그 밑에 단서가 있어요. 송달을 받아야 될 자가 송달 받기를 거부하지 않으면 다른 장소에서 뭐 할 수 있다? 교부할 수 있어요. 자, 여기를 지금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주소나 영업소로 가야 돼요. 찾아갔는데 전화를 하니까 받아요. 어디 있냐 물어보니까 집 앞 카페에 가 있대요. 그러면 제가 카페로 찾아가도 될까요? 라고 하죠. 그러면 거기에서 줄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아셨죠? 자, 뭐랑 지금 헷갈리지 말아야 되느냐면 거기에 가서 그 장소에 놓고 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 카페에 놔둘게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 사람한테 준 다른 장소에서 줄 수 있다라는 거지 다른 장소에 놓을 수 있다가 아니에요. 카페에 놓고 갈 테니까 가져가세요 이건 안 된다고요. 사람은 만족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찾아가야 돼요. 대신 장소가 송달 받을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 장소에 둘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 장소에 둘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냐?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했을 때예요. 요때만 어디에다가 두는 거예요? 장소에다가 두는 거예요. 올해 타시험에서 뭐라고 나왔느냐? 수취인이 부재 중임이 확인이 된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수취인이 부재 중임이 확인이 된 경우에는 그 장소에 둘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안 돼요. 절대. 장소에 둔다 이게 유치송달이라고 하는데
자, 내가 이 사람을 찾아갔어요. 근데 전화도 안 받고 소재도 파악이 안 돼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해외로 나갔거나 행방불명 신고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다 들려. 왜 나한테 물어봐? 나 몰라. 이 사람 몰라. 이렇게 다 거부를 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전달해 주려고 했더니 문도 안 열어줘요. 안에 있는데. 이런 게 확인이 되면 그 앞에다가 놓고 온다라는 거예요. 장소에다가. 그러니까 장소에 둘 수 있는 경우는 이거 하나뿐이에요.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요 단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했다. 그러면은 그 장소에다가 둘 수 있다. 요렇게 알고 계시라고요. 요거 하나만. 이거 외에는 장소에다가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른 장소에서 교부는 할 수 있어도 그 장소에다가 두는 건 안 된다고요. 문제 나왔을 때. 아셨어요? 그 다음에 우편송달은 일반 우편하고 등기 우편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그 밑에, 자, 여러분들 프린트물 보시면 고지, 독촉, 자, 특히 고지서. 이건 무조건 등기 우편으로 가야 돼요. 돈 내라는 거죠. 그러면 고지나 독촉 이걸 제외한 나머지 우편은 뭐가 있느냐? 안내문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무슨 우편으로 보내도 돼요? 일반 우편으로 보내도 되는데 고지서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세금 안 내면 나중에 이자가 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안 당하려면 반드시 뭘로 보내야 돼요? 등기로 보내야 돼요. 왜냐면 등기로 보내야 사인을 해주니까 받았다라는 걸. 근데 하나 신설된 게 뭐냐면 50만 원 이하 미만짜리는 그냥 일반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해서 바꿨어요. 자,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납부 고지에 대한 부분은 등기 우편으로만 할 수 있다. 그럼 틀린 문장. 아셨어요? 등기 우편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소액인 경우에는 일반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얼마 미만일 때? 50만 원 미만일 때. 자, 그 다음에 전자송달이 있죠? 자, 전자송달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 본인이 뭐 했을 때만 돼요? 신청했을 때만 돼요. 올해 타시업에서 뭐라고 나오는지 되게 재밌게 나온 게 하나 있는데 수취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전자송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얘가 거부 표시를 안 하면 전자송달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게 아니라 이쪽에서 신청을 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청도 안 했는데 거부 의사 표시가 없었다고 해서 전자송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메일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전자송달이 가능해요. 아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표 밑에 보세요. 밑에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연대납세무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때는 누구한테 보내면 돼요? 대표자한테 보내면 돼요. 표 밑에. 아셨죠? 만약에 대표자가 없으면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대표자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 다만 뭐에 대한 서류는 고지하고 독촉에 대한 서류는 각자에게 다 보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고지, 독촉이 나오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돈 내는 거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연대납세무자예요.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이 원래 납세무자고 제가 연대납세무자예요. 자, 우리 연대납세무 배운 게 하나 있죠. 어디서 배웠어요? 부당행위 계산. 부당행위 계산에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수증자는 연대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누가 납세무자? 자, 증여 후 양도행위 부인 규정일 때는 누가 납세무자? 증여자가 납세무자다. 그러면 수증자는 연대에서 납부금을 져야 되는데 자, 증여자가 세금을 안 냈어요. 그러면은 증여자한테 고지서 보낼 때 수증자한테도 같이 보내줘야 된다고. 왜냐하면 수증자가 같이 피해를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안내문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만 보내면 돼요? 대표자한테만 보내면 돼요. 당신은 올해 소득세 납세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내용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신고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내문이 나가요. 그건 누구한테만 보내면 돼요? 대표자한테만 보내면 되는데 고지서나 독촉은 다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각자에게 다 보내야 돼요. 대표자 한 명에게만 보내면 안 돼요. 돈하고 관련된 건. 그리고 고지하고 독촉은 우편으로 보낼 때 반드시 뭘로 보내야 돼요?
등기로 보내는데 50만 원 미만이면 일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그 두 가지를 기억하시라고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 내용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서류를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했을 때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을 해야 된다. 자, 송달 장소가 원래 주소지였어요. 주소지인데 나 주소지 말고 내가 여기 사무실에 있으니까 영업소로 와줘. 영업소로 보내줘. 그러면 영업소로 보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신고된 곳이 있으면 신고된 곳으로 가요. 신고된 장소로 가는데 자 여기서 올해 뭐라고 출제가 됐느냐면 주소나 영업소 외의 장소로 요청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안 돼요. 주소나 영업소 외에는 다른 장소로는 못 가요. 자, 아까 앞에 위에 지금 교부 송달했을 때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이 말하고 지금 다른 말인데 일단 송달 장소가 정해져야 돼요. 그 송달 장소가 주소지나 영업소 둘 중에 하나가 정해져야 되는데 주소지 아닌 영업소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영업소 아닌 주소지로 변경 신청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변경 신청한 대로 왔어요. 근데 주소나 영업소 외에 다른 장소로는 변경 신청이 안 돼요. 자, 이해하시겠어요? 자, 주소지나 영업소 중에 하나만 변경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곳으로 왔는데 전화를 하니까 앞에 카페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거부하자면 그 카페로 가서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다가 위에 문장이고 제일 밑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일단 장소는 오직 어디하고 어디만 가능하다. 주소나 영업소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주소에서 영업소로, 영업소에서 주소로 이렇게 변경은 가능해도 주소나 영업소 외에 다른 장소로는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그런 내용이라고요. 자, 그래서 서류 송달까지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몇 가지 지금 말씀드렸죠? 자, 총론에서 지금 우리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 성립시계,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 그 다음에 서류 송달. 요 세 개는 꼭 체크하시라고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여유 되시면 더 보시고, 안 되면 놔두셔도 되는데, 요 세 개는 꼭 보세요. 이 중에 하나는 100% 나올 거예요. 아셨어요? 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취득세부터 계속 이어서 갈게요.